평생 콩나물값 아끼며 살던 아내가 죽으면서 낡은 카드 한 장을 남겼습니다. 가진 것 없어 무시당하고 쫓겨나던 그 순간 아내의 카드를 긁자 40분 만에 벤츠 S클래스 수십 대가 저를 에워싸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환갑을 갓 넘긴 도식 씨는 그날 이후 세상이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35년을 그림자처럼 함께해온 아내 은주 씨가 떠난 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도 가슴 속의 구멍은 조금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제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도식 씨는 자신의 방이 아닌 아내의 안방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닿은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아내가 정말로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문을 밀었습니다. 안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아내의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기억 속의 것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지만 도식 씨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인 양 그 향기에 모든 것을 담아 기억하려 했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며 거친 손마디가 닳도록 일해온 그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하던 수십 년의 날들, 관절염으로 밤새 신음하던 밤들, 그리고 모든 순간을 묵묵히 함께해준 아내의 손을 마주쳤던 그 따뜻함들. 하지만 정작 아내에게 해준 게 뭐였던가. 도식 씨는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비단 옷 한 벌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 한 끼, 여행 한 번, 꽃 한 송이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시장통에서 채소값을 깎으며 살림을 했고 도식 씨는 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핑계일지도 몰랐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했는데 도식 씨는 가장 편한 방식만 택했던 것입니다. 손에 흙먼지가 묻으면서까지 벌어온 돈이 왜 아내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지 못했는지. 이런 자책에 빠져있던 도식 씨의 손이 갑자기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아내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그가 손을 뻗은 곳은 화장대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오래 닫혀 있었던 서랍은 끽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탁된 손수건들, 바느질 도구들, 그리고 옛날 사진들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리고 한참을 뒤져야만 보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도식 씨의 손은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가죽, 모서리가 해진 모습, 그것은 마치 아내의 인생 그 자체를 닮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도식 씨의 호흡이 일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아내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 사진관에서 찍은 그 사진, 도식 씨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진을 보지 못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밝았고 도식 씨는 여전히 젊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보이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바로 옆 구석진 곳에 빛바랜 검은색 카드 한 장이 조용히 꽂혀 있었습니다. 카드를 꺼낸 도식 씨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 한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카드? 신용카드? 로고는 희미해져 있었고 앞면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을 돌렸을 때 도식 씨의 눈빛이 한순간 멈춰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삶이 막막해질 때, 그때 딱 한 번만 이 카드를 써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도식 씨의 가슴이 철렁하며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카드는 언제 받은 것인가? 아내는 언제 이런 말을 남기려고 준비했던 것인가? 도식 씨는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 저녁 해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들었을 때 도식 씨의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이 말이 자꾸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떠나간 아내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카드는 무엇이란 말인가? 밤이 깊어가면서 도식 씨는 카드를 계속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검은색 카드의 표면은 희미한 실내 등에 약하게 반짝였습니다. 광선이 닿는 각도를 달리해 보니 로고가 희미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 있어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일반 신용카드일 수도 있고 혹은 아내가 젊은 날에 어딘가에서 받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 카드를 지갑 속 가장 깊은 곳에 그 유일한 사진 옆에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식 씨는 그 밤 카드를 손에 쥔 채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음속에 이토록 큰 결심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자신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 카드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떤 밤에, 어떤 순간에 이 카드를 준비했을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건 아닐까? 자신이 놓쳐버린 순간들이 그토록 많았던 건가? 새벽이 되었을 때 도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씀을 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내는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이제 남겨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내의 마지막 뜻을 받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글귀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삶이 막막해질 때, 그때 딱 한 번만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도식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평생 시장통에서 채소를 사고 팔았고 남은 음식을 아껴 먹고 옷은 기웠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혹시 이 카드 안에 뭔가 담아두었던 건 아닐까? 아내는 외로워하며 이 카드를 쓰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정말 삶이 막막한 이 순간이. 그리고 도식 씨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항상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느 조용한 수목원이었습니다. 아내는 텔레비전에서 그 수목원 광고를 본 후 몇 번이나 거기 가서 여름날 그늘 아래 앉아만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자신들의 인생처럼 초라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며 도식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그곳에 묻혀야 한다는 것을. 이 카드가 마지막으로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아내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도식 씨는 일어났습니다. 낡은 작업복 점퍼를 입었습니다. 아내의 카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청운 메모리얼 파크라는 이름의 건물은 도식 씨가 평생 살아오면서 본 것 중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외관은 마치 궁전을 닮아 있었고 입구에 서 있는 석상들은 한 점의 흙도 묻지 않은 채
영원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도식 씨는 오래전부터 이 건물의 이름은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곳, 부자들만 드나드는 곳, 평생을 일해도 도식 씨 같은 사람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카드를 가슴에 품은 도식 씨는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도식 씨는 자신의 발에 묻은 흙이 그 어느 때보다 거슬렸습니다. 공사장에서 내려오다 말고 차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발목에 묻은 진흙, 손에 박힌 검은 먼지, 다리미질할 생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점퍼. 도식 씨는 발을 굴리며 흙을 떨어내려 했지만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그것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간파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이 아닌, 동정도 아닌 순수한 멸시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꽤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식 씨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직원의 눈은 도식 씨를 재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의 경비원이 손님을 대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부족한 물건을 검사하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시면 상담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전화를 받았고 도식 씨는 넓은 로비의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오래 느껴졌는지 도식 씨는 자신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지지는 않았는지, 손이 어디 있는지, 얼굴에는 흙이 묻지는 않았는지,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도식 씨보다 나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손톱이 깔끔한 여인들, 젊은 직업인들. 그들은 이곳에 속해 있었고 도식 씨는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표에 김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장은 고급스러웠고 손가락에는 반지가 차려 있었으며 구두는 윤기가 났습니다. 김 실장의 눈은 도식 씨의 옷깃에서 시작하여 발끝까지 한 번에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식 씨는 그 눈길이 얼마나 냉정하고 계산적인지를 느꼈습니다. 상담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김 실장은 도식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고 반발 앞서서 걸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거리감이었습니다. 상담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김 실장은 의자를 권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책상에 기대어 섰습니다. 높이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도식 씨가 앉자 김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의 상품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 말입니다. 제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수목원에 안장을 해주고 싶은데요. 도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최고급 패키지는 기본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이 듭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걸 30년을 내셔야 돼요. 아니면 일시불로 70억 정도. 도식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0만 원? 도식 씨의 한 달 수입이 그 정도였습니다. 70억? 그것은 도식 씨가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식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계속했습니다. 물론 저희 일반 패키지도 있습니다. 기본 관리비가 월 1,000만 원이고요. 도식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0만 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식 씨가 천천히 가슴속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내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낡은 카드를 들었을 때 도식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으로 혹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식 씨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절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우스운 것을 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도식 씨는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김 실장이 카드를 집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카드를 집을 때도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르신.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고 상담실 옆에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도식 씨는 혼자 남겨진 상담실에서 자신의 숨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카드가 정말로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도식 씨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카운터에서 나는 음성 신호는 도식 씨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빅마이너스 하는 경고음이었습니다. 그 음은 마치 경찰차 사이렌 같았고, 마치 불합격 통보 같았고, 마치 죽음의 선고 같았습니다. 도식 씨는 상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소리가 자신의 몸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알림음이 시간 종료를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웃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도식 씨의 절망을 목격하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봐요. 김 실장이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드는 여전히 낡아 있었고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이 카드, 유효기간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10년을 이 업계에서 일했는데 이런 카드는 처음 봅니다. 어디서 이런 걸 주었습니까? 그 말이 도식 씨에게 미치는 영향은 칼과 같았습니다. 주었다? 아내의 카드를 주었다고? 도식 씨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치솟았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식 씨는 그것을 눌렀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내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니요, 제 아내가 남긴 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도식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간청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의 간청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어르신, 지금 영업 방해하시는 거예요?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친절함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카드로 와서 우리 회사를 시험하는 건가요? 이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카드예요. 저는 지금 경찰을 부를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식 씨의 시야가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경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내의 카드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인가? 도식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 실장의 손에서 카드가 미끄러져 나왔고 그것은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지다가 도식 씨의 발치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도식 씨의 절망 자체가 물질화되어 바닥에 내팽개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식 씨는 그 카드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그의 나이 많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무릎으로 몸을 낮춘 도식 씨의 눈에서 그때 뜨거운 눈물 한 두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도 아내에게 제대로 된 묘지 하나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긴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식 씨는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해야 할 손가락으로 집은 차갑기만 한 카드였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도식 씨에게 쏠렸습니다. 로비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고 상담실의 다른 고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노인 뭐 하는 거야? 경찰을 부른대고. 불쌍하네. 그 중에는 연민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으며 순수한 경멸도 있었습니다. 도식 씨는 모든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가난이 죄인 것이 아니라 가난을 드러내는 것이 죄였습니다. 못 배운 것이 죄인 것이 아니라 못 배운 사람으로서 이 화려한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죄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도식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품입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아내가 이 카드로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김 실장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이제 노골적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좀 기다려 보시겠어요? 저는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사기 행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도식 씨는 상담실 구석의 차가운 소파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죄수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는 그곳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도식 씨는 더 이상 세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도 괴로워졌습니다. 분명 몇 분밖에 안 지났을 텐데 도식 씨에게는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왕래했습니다. 혹시 이 카드가 정말 범죄 행각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혹시 아내가 자신을 모르는 뭔가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식 씨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이 쓴 글씨를 믿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차가운 소파 위에서 도식 씨는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한 목수이지만 이 화려한 공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 명의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주머니 속에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도식 씨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자신을 믿어주었던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는지 도식 씨는 더 이상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벽에 달린 시계를 보려 했지만 그 시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은 도식 씨의 시간만 더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벌칙을 받고 있는 학생처럼 도식 씨는 그 소파 위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계속 되풀이해서 생각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도식 씨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전화 받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들. 누군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프리미엄 패키지로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실 거예요. 도식 씨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자신과 그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식 씨는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김 실장의 목소리가 도식 씨에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식 씨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식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경찰청 사기 수사팀입니다. 저희 회사에 이상한 카드를 들고 온 손님이 있는데요. 네, 나이 많은 남자분입니다. 혹시 요새 유사한 사건이 있었나요? 도식 씨의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청? 사기수사팀? 자신을 신고하려고 하는 건가? 도식 씨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사기범이 아닙니다. 아내의 카드는 사기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식 씨의 몸은 그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범죄자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정말로 그런 짓을 한 것처럼 그의 몸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효기간도 없고 어디서 주워온 것처럼 보이는 카드입니다. 저는 이 손님이 사기를 시도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 도식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원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도식 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이 손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도식 씨는 이제 의식적으로 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 계약을 하고 나가는 사람들, 직원들이 오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도식 씨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들은 도식 씨를 보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공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구처럼, 마치 벽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도식 씨의 시선은 자신의 두 손으로 향했습니다. 거친 손가락들, 못된 손톱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들. 평생을 일해온 손들입니다. 이 손들로 수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 손들로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손들로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손들로는 이 화려한 공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쓸 수도 없었고 신용을 얻을 수도 없었으며 존엄성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도식 씨는 자신의 손들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있던 도식 씨의 귀에 갑자기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도식 씨를 향한 동정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포 섞인 놀라움이었습니다. 뭐야, 저건 뭐야? 누가 온 거야? 저 사람들 누구야? 도식 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이 완전히 다른 공기로 변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거대하고 뭔가 압도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식 씨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카드를 가슴에 품은 채로. 이게 무슨 소리야? 김 실장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도식 씨를 무시하는 그런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김 실장이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도식 씨에게도 보였습니다. 뭐야? 이게 뭐하는? 김 실장의 손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신분이 한순간에 전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도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의 일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그것은 공포의 떨림이 아니라
호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것은 마치 어떤 국빈 방문의 장면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자동차들이 10대, 20대, 그 이상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정렬되어 있었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목원의 넓은 정문에서 시작된 이 검은 행렬은 차를 한 대씩 세우며 사무실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식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 짓인가? 혹시 자신 때문인가? 혹시 경찰이 온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훨씬 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차의 문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마치 어떤 거대한 동물이 입을 벌리는 것처럼 검은 차들의 문들이 모두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그들은 일렬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도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영화인가? 이것은 드라마인가? 이것은 현실인가?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한 명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그의 풍채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목원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변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 노신사는 천천히 사무실 건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소파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야? 뭐지? 김 실장은 계속 중얼거리며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식 씨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노신사는 키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통과하면서 사무실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마치 어떤 거대한 에너지장이 이 공간을 덮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도 끊었습니다. 고객도 놀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의 눈이 도식 씨를 향했습니다. 도식 씨는 그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몸이 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이 왜 자신을 보는가? 혹시 이 사람이 온 이유가 자신 때문인가?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건가? 그 노신사가 천천히 도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몸을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을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경의를 표하는 몸짓이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도식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도식 씨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이미 등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노신사는 도식 씨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식 씨는 그 노신사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무능함이 모두 드러나는 것 같아 눈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노신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우며 하지만 그 어디선가 젖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자네가 내 사위인가? 도식 씨의 눈이 갑자기 떠졌습니다. 사위? 이 사람이 자신의 사위라고? 도식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목수입니다. 아내는 작은 집에서 살다가 떠난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거대한 존재감을 가진 노신사가
어떻게 자신의 장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노신사의 눈에는 분명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식 씨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식 씨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재구성되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신사, 최 회장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자신의 장인이라니. 도식 씨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왜 어떻게 이런 거대한 배경을 가진 채로 자신과 평생을 함께했던 것인가? 아내는 왜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인가? 최 회장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 하나처럼 아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대형 물류그룹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도식 씨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가, 우리 은주가. 최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한 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식 씨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은주가 집을 나갔어요. 그때 그 아이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고 할 일도 많았고 앞도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을 택했어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식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거대한 기업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식 씨를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저도 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희 아이가 저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최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를 내보냈어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하지만 도식 씨는 그것이 이렇게 거대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은주는 한 번도 저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과 함께 조용히 살았어요. 당신의 손을 잡아주었고, 당신의 옷을 빨아주었고, 당신의 곁에 있어 주었어요. 저희는 30년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식 씨는 더 이상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무엇인가? 아내는 자신보다 더 좋은 세계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내에게 비단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식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정말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은주가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최 회장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도식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려는 동작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 아이의 선택을 받아주었어요. 당신은 그 아이와 함께 살았어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삶이라는 선물 말입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많은 걸 주었지만 당신은 사랑을 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주었어요. 그 순간 도식 씨의 가슴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물류그룹의 수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목수가 되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35년 동안 누적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이 거대한 인물이 인정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 자신의 사랑이 진정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회장이 도식 씨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실장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이 이 거대한 인물의 사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도식 씨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댁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최 회장이 도식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간청이었습니다. 도식 씨가 주소를 말했을 때 최 회장은 그것을 지휘자처럼 손짓으로 전달했습니다. 즉시 몇 명의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도식 씨의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은주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자리를 그곳에 마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흘 뒤 도식 씨는 아내를 수목원으로 옮겼습니다. 최 회장이 지정해준 그 자리는 정말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오전에 햇빛이 가장 먼저 닿는 곳, 오후에 햇빛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은주 씨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곳에 심플하면서도 품이 있는 비석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아무 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내가 사랑하던 봄의 장미 2그루를 그 비석 양옆에 심었습니다. 도식 씨는 그곳에 자주 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곳으로 향했고 저녁이 되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와 말을 나눴습니다.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도식 씨는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 아내가 좋아하던 햇살이 그곳에 있다는 것, 아내가 사랑하던 봄이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 회장은 도식 씨를 찾았습니다. 30년을 놓친 딸의 남편을 찾았고 그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도식 씨는 더 이상 낡은 점퍼를 입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식 씨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목수였고 여전히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도식 씨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아내가 만든 투박한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내의 손으로 빚어낸 그 투박하고 미지근했던 밥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마련해준 수십억 원대의 식사도,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도 도식 씨에게는 아내가 만든 그 작고 평범한 음식만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5년을 함께한 손길의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식 씨는 여전히 그 낡은 카드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 실현된 지금도 그는 그 카드를 놓지 않습니다. 그 카드는 더 이상 기능하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도식 씨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그 약속이 그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겨울부터 시작된 도식 씨의 겨울은 정말로 길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왔습니다. 수목원의 그 자리에 장미가 피어났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던 봄이 도식 씨의 마음에 영원한 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도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손, 그 거친 손이 만든 작은 밥 한 숟갈도, 아내가 남긴 낡은 카드 한 장도 그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도식 씨는 매일 아침 그 수목원으로 갑니다. 햇빛이 가장 먼저 닿는 그 자리로. 그곳에서 아내와 나누는 말 없는 대화가 도식 씨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피어난 봄의 장미를 바라보면서 도식 씨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